네, 반갑습니다. 마치 처음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사실 처음에 건강할 권리와 공공의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먼저 한 다음에 지난 우리 김건혁 교수님과 이경수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됐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사실 지금이 저희가 학회 시즌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6시까지 인터블고 호텔에서 주제 발표하고 토론까지 마치고 6시에 쫓아나와서 차 몰고 막 이렇게 불이 막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왔습니다. 쇠가 빠지게 왔는데 혹시 늦을까봐. 근데 다행히 이렇게 교통의 흐름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안 늦게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노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포토샵이 조금 돼 있어서 훨씬 더 잘생겨 보이죠. 저는 경북대를 졸업했고요. 대구 카톨릭 대학에서 한 16년 정도로 교수로 일하다가 경북대 병원에 이제 최근에 가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 지원단 부단장을 맡다가 작년에 본의와 상관없이 그 권영진 시장 옆에서 브리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엄청난 아마 이경수 교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을 같이 겪었던 이제 동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맡아서 이제 과분하게도 좀 능력에 비해서 또 해야 될 또 막중한 임무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셔서 어쨌든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부분은 한 5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부터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1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이 나와서 우한 코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졌었느냐 하면 길거리를 막 걸어가다가 막 쓰러지고, 그래서 막 우한에 진짜 봉쇄를 해서 우한 시민들이 밖에 못 나가도록 막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대구에서 저는 그 당시에 감염병 관리 부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때만 해도 크게 우리는 메르스 때 잘 대응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제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원래 50이거든요. 딱 50살 됐습니다. 50살 딱 됐는데 50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너무나도 의사결정이 할 내용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시설의 부족이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들어갈 병원을 못 찾아서 대구 시내를 앰뷸런스를 계속 돌고 있고, 각 병원에서는 초기만 해도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가 들어가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노출이 돼버려서 모든 의료진들이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응급실이 폐쇄가 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확진을 받고 그 당시에는 입원이었죠. 입원을 기다리다가 입원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당시에 확진이 되어지고 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에 어떤 부분들부터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중하신 분들부터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 종교단체 분들이 사실 빨리 입원이나 입소를 하기 위해서 좀 조직적으로 거짓말들도 많이 했었어요. 막 숨차다 그래서 억지로 병실을 만들어서 앰뷸런스를 보내오면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한 분은 그날 오후에 대구의료원의 어르신이었어요. 입원하기로 되어 계셨던 분인데 오전에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괜찮으시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몇 시간을 못 참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우리가 감염병 위기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진료시설, 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도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른 게 신종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고는 먹는 우리가 치료약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치료약을 보내가지고 집에 놔두면 그래도 대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중증 환자들은 발생했었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그 다음에 6년 후에 2015년 메르스 때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었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똑같이 공공의료가 중요해.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공공의료를 반드시 확충해야 돼. 이런 말들이 2009년에도 나왔고 2015년에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에는 그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오고 계신 홍준표 후보님께서 그 경남도지사 하던 시절에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진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직원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일도 잘 안 하고 계속해서 파업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효율성의 논리에 따져서 진주의료원은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다라고 해서 폐쇄를 시켰죠. 이 당시에 많은 진주 시민들, 경남의 도민들은 이 상황을 2013년도에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경상남도의 도민은 아니었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상황을 봤으면 참 안 됐네.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되어지면 아마 좀 가난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마 적정한 진료를 못 받게 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나와 내 가족은 경상대 병원 가면 되고 뭐 다른 병원들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2020년이 돼서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병상이 부족하니까 만약 진주의료원이 살아남아 있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살리자. 그 당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했던 거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서 실제 진주의료원은 다시 들어서는 거로 지금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의료원들을 짓는 문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타라고 하는 이런 아주 좀 엄격한 단계를 지나야 되는데 항상 이 예타에서는 BC 레이쇼 하는 걸 따져요. 비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대부분의 의료원들은 BC 레이쇼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타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이런 예비 타당도 조사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시국의 흐름을 받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곳들이 부산의 서부산의료원, 부산에는 부산의료원 하나만 있었는데 서부산의료원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대전의료원, 대전에는 대구의료원과 같은 그런 공공병원이 없었어요. 대전의료원,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은 이미 만들기로 예타 없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작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 1주기, 대구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8일 이후에 2021년 2월 18일에 1주년 이 기념이 아니고 좀 어떻게 해야죠? 일단 세리머니를 하시는 과정에 권영진 시장께서 제2의료원을 짓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는 거기에 관한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이런 제2의료원을 만들지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와요. 3월에 나오면 대구의 전반적인 의료 체계를 다 분석을 해서 이런 필수 의료 서비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구 시민들에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백 병상 규모로 어떤 지역에 만들어져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대구의료원처럼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도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울산의료원이나 광주의료원들은 물론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병원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누가 움직이느냐?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움직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의료원,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한 어떤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의료원을 만들어 돌라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과연 대전시가, 울산시가, 광주시가 제대로 이런 의료원들을 만들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원래 2월 28일 날 어쨌든 제2의료원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대구 시내에 어떤 시민단체도 대구의료원을 제2의료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제2의료원 필요하죠. 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대구의료원이 없으니까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확진자들을 진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의료원과 같은 하나의 의료원이 또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대구의료원과 똑같은 제2대구의료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이제 얘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내용들은 일단은 건강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의료라는 게 과연 공공재인가?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월, 3월 오면서 덕분에 챌린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료진 때문에 상록수 노래 막 흘러나오면서 의료인 덕분에 하다가 공공의대를 확충한다 하니까 의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죠. 그러면서 의과대 학생들이 우리는 국가고시 안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의사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국민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런 의사의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논란이 뭐냐면 의사는 공공재인이야. 이런 논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의사인데 제가 공공재입니까? 제가 공공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 병원장님 말고 이전 병원장님께서 저만 보면 공무원 가십니다. 왜? 2월 달부터 거의 5월 달까지 시청으로 출근했거든요. 공무원이라고 그러시고, 권영진 시장께서는 저보고 민간봉사자라고 그러십니다. 제 정체성은 뭐죠? 근데 의사는 공공재라고 그러고, 저희 집에 가면 저는 월급 받아서 저희 집에 가면 두 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고, 근데 제가 공공재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거고, 그 다음 공공의료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공공의료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우리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권이라 이야기하면 막연히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이렇게 건강의 권리. 일단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건강 안 합니다. 최근에 더 건강 안 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제가 아침에 되게 일찍 출근하거든요. 일찍 출근해서 원래 헬스클럽에 가 1시간 운동을 하고 나와서 뭐 일상적인 어떤 일들을 했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고요. 좀 그런 상황이 점점 혈압약도 먹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고요.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00년 2월달 이전에 없었습니다. 2000년 9월달쯤에 건강검진 받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혈압이 계속해서 높으니까 저희 순환기내과 이장원 교수가 그냥 영양제 드신다고 생각하고 약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먹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입니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일상생활 불규칙하고요. 저 건강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다 건강하신가요? 그 건강의 기준은 뭔가요? 저희 딸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 있는 모대학 간호학과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교사가 꼭 되고 싶대요. 교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다시 재수를 하겠다 그래 재수를 하라고 해줬는데 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아침에 재출근할 때 6시 40분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떨자주고 오면 그때부터 밤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 계속 공부만 합니다. 혼자서 밥 먹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웰빙의 어떤 어려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거의 인스턴트 음식. 그나마 그래도 저희 딸은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난하진 않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젊은 고시생들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영양적으로 부족한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잖아요. 과연 그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강할 권리,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정치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책에도 나오고 있고 많은 외국의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나옵니다. 자, 과연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건강할 권리라는 것은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아실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게 갖춰져야지 어떤 꿈도 이룰 수 있고, 행복도 추구할 수가 있고, 아주 기본적인 권리죠. 그런데 이런 건강권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쪼개지면 건강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건강 돌봄을 내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건강을 돌봄을 보는 과정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어느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의사 누구 좀 알아야 된다고. 사돈의 팔전까지 연락합니다. 저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응급실에 누가 왔는데 병실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병실 부탁 못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순서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전화 한 통을 하는 순간 왠지 나는 최소한 내가 손해보진 않을 거야. 피해보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지는 것들이 건강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WHO의 헌장에도 들어가 있고 유엔의 인권선언문에도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10조, 35조, 36조에 쪼개어져서 명확하게 건강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처럼 쪼개어져 이렇게 이 건강권을 헌법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면 헌법 안에 건강할 권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도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자, 따지고 보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삽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대구의 영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경북과 함께 1, 2등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저도 참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 갓난 아기나 그러니까 한 10살 미만의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밤 10시에 애가 열이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대구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급실에 가면 되겠죠?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응급실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열나가 왔는데 옆에는 막 피가 막 철철철철 나고 있고 뇌출혈로 해가지고 사람 오고 있고 아기 열나가 왔는 거는 환자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기가 열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 의사가 보면 대부분 가벼운 질환들입니다. 대부분 목이 부어가지고 목이 부었다는 거 확인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다는 거 확인하고 자, 약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열 많이 나면 옷 좀 벗기시고 미지근한 물로 닦이세요. 요만 한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데 대구에 밤에 아기가 아프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대구에 소아응급의료센터가 경북 최고 경북대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 한 1년 가까이 동안 대구의 소아응급 전문진료센터가 그 전에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하다가 자격을 못 갖춰서 탈락했습니다. 대구의 상급종합병원에 왜 소아과 진료를 못 보느냐? 소아과 레지던트들이 없습니다. 교수들이 밤에 당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우리는 응급실 환자 못 봅니다. 법상 응급실 환자를 못 보면요. 대구시장이 특정 병원의 응급실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정 취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다 보면 그렇습니다. 대구에 올해 내년도에 소아과 1년차 지원자가 있는 병원이 딱 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는 레지던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응급실 당직 안 세우는 조건으로 우리는 레지던트 들어가서 수련 받겠습니다. 합니다. 지금 이게 대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밤에 10시에 애가 열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딘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구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그 결과로 어쨌든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칠곡 경북대학교에서 받은 이 센터는 소아 중증 환자를 보는 곳이지 간단하게 소아 열 나고 이런 경증의 소아 환자를 보는 데는 아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을 대구가 이런데 경상북도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죽는데 교통사고 나는데 근처에 응급실 있는데 가서 사고가 나야 됩니다. 멀리 가면 적정 진료를 받으러 오는 과정에서 죽을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흔히들 제가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면 혹시 BYC라고 아십니까? BYC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상북도의 최오지에 해당하는 의료 취약 지역을 보통 BYC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거기 출신이신 분이나 가까운 분이 사시는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봉화, 청송, 영양 이 BYC 지역에서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산전 진찰을 받으려면 안동까지 가거나 대구로 와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왜 이거를 산전 진찰이나 출산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인데 왜 국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틀림없이 헌법에도 건강할 권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건강할 권리를 우리는 보장받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손만 썼으면 살 수 있는데 죽는
예방 가능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지표는 태어났을 때 그 시점에 과연 몇 살까지 살 것이냐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21년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은 예를 들어서 83세다. 그럼 평균적으로 2021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83세까지 사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제일 잘 사는 서울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대구는 기대 수명 자체가 1.6년 낮습니다. 그냥 대구에 태어나면 서울에 태어나는 애들보다 1.6년 손해보고 들어옵니다. 시작 자체가. 자, 대구 안에서도 소득 간에 상위 소득하고 하위 소득 간에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중구 같은 경우에는 9.3세의 차이가 납니다. 대구 중구에 태어나는 순간 다른 구에 비해서 9.3세가 적은 거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자, 다른 지표를 하나 볼까요? 이거는 건강수명이라는 거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대구는 3.7세가 작습니다. 기대 수명보다 훨씬 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보시면 대구에서 제일 잘 사는 수성구가 제일 큰 격차를 보입니다. 14.1세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구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수성구에 태어날 때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14.1세 까먹고 들어갑니다. 자, 요즘의 시대에 가장 많이 화두에 나오는 말이 공정하냐란 말인데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일들이 과연 국가의 헌법에는 건강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격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까? 저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사망비입니다. 입원 사망비. 입원 사망비는 뭐냐 하면 급성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물론 중증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증도를 다 보정해주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기대되어지는 사망자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대구는 보통 신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북권하고 서남권으로 나누거든요. 동북권은 기대보다 1.18배 많이 죽었고요. 서남권은 1.22배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가 메디시티 대구 하면서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대구시 의사회 정책이사거든요. 그래서 의사회에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회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통계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느냐면 대구는 메디시티 대구입니다. 메디시티가 뭐냐면 의료관광, 양질의 굉장히 다른 광역에 비해서 상급 종합병원이 5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입원을 했는데 중증도를 다 봐줄 거 다 봐주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응급입니다. 아까는 이제 입원이고, 이 응급질환인 경우에 또 과연 얼마나 죽느냐? 똑같이 다른 데보다 1.16배, 19배 더 많이 죽습니다.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의료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이 캐릭터 어디 나오는 캐릭터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슬램덩크. 슬램덩크에 나오시는 그 농구부 감독님입니다. 포기하면 편해 하는데 포기하면 편할까요? 포기하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대로 자라가게 둬야 될까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저희 부모님이 성주에서 저를 임신하셔가지고 대구에 나와서 대구에서 태어났거든요. 대구의 남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산동에서 태어나서 50년을 대구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대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대구 밖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50평생. 물론 축장이나 이런 걸 많이 다녔지만. 그런데 대구의 이런 것들을 소위 저는 어쨌든 의사고 예방의학을 했고 전문가라고 교수를 했고
이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만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의사와 공공의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공공성이라는 이 단어. 앞에 공자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평하다 할 때 공짜고, 뒤에 공짜는 함께할 공짜, 같이 쉐어야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성이라는 의미 자체는 개인의 것이 아닌 것, 집단의 것, 공통적인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성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사이토 주니치라는 이분이 쓰는 민주적 공공성이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공적인 것,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하는 것, 또는 공통적인 것, 또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져 있는 것, 이게 공공성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공공성을 재화의 분류 측면에서 기준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배제성과 경합성.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배제성이란 거는 이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잘생긴 사람은 이용할 수 있고 못생긴 사람은 이용 못해. 배제성이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행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제성이 있는 거죠. 경합성은 조금 다 다른 의미입니다. 경합성은 내가 이 자원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해서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배제성도 없어야 되고 경합성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료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무료로 받습니까? 돈을 냅니다. 기본적으로 배제성이 있습니다. 자, 경합성. 자, 아주 유명한 명의라고 이야기하는 위암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이 제가 내일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이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면 제 지인이 받으면 다른 사람은 그 시간대에 수술을 못 받습니다. 경합성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공공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제성과 경합성이 둘 다 없는 경우에 우리 공공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재화의 분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재화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범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는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할 때 제공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규범적인 공공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입니다. 그럼 의사는 뭡니까? 의사는 공공재입니까? 의사가 행하는 의료 서비스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공공적인 성격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뭐 공공재라 그러면 저도 이제 공공재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마 사람에게 공공재라는 말을 붙이진 않죠. 군인이 공공재인가요? 우리 교수님, 군인이 공공재입니까? 직업 군인은 공공재인가요? 어쨌든 공공재라는 그 자체가 규범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의사는 공공재다 하면 아마 반발을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 의사협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이 사회주의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국민의 건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의 혹시 시코라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시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수는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시코 다큐멘터리 그 필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미국의 의료 체계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손가락 이렇게 3개가 잘립니다. 미국에 있는 환자인데 병원에 가면 3개를 붙이면 몇 천만 원이 나오니까 2개만 붙여둘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캐나다로 넘어가면 공짜입니다. 이게 미국의 의료 서비스거든요. 사람이 손가락이 잘린 채로 생활하면 이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가치를 공공재적인 성격보다는 어떤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민영 어떤 보험의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고 그거를 비판했던 영화가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아마 옛날 거라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좀 많이 개혁했지만 미국의 의료 체계의 근간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왜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비슷한 논리일 겁니다. 영리병원이 만들어져서 S대 나오고 수술 많이 하고 아주 유명한 의사들을 수집해서 다 데리고 갑니다. 돈을 기존에 있는 월급보다 몇 배를 더 많이 주겠다. 가족 의사는 좋으니까 가겠죠. 가면 이 병원은 환자들이 더 몰립니다. 왜? 돈을 내고서라도 이용할 환자들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은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고 반대에 기존에 있는 병원들은 반대로 점점 떨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지죠.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대구의 4개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을 뽑아놓지 않습니까? 양성해 놓으면요. 서울로 갑니다. 간호대학에서 간호사를 배출하면요. 서울로 갑니다. 서울의 빅5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간호사를 못 구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비스 안에서도 이런 지역 간 불균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영화가 된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공의료는 뭐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의료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의료, 그래서 민간의료의 대척점이다. 또는 목적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의료다. 아니면 재원이 국가 돈이 들어가는 재원을 갖고 이루어지는 의료가 공공의료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만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0년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가 그전까지 없던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공공보건의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공공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공공보건의료 기관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잖아요.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하는 게 공공의료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가 2012년도에는 뭐로 바뀌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공공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의료기관이 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의료라고 한다고 해서 2012년도에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에는 공공의료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주로 취약계층 대상의 의료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법이 바뀌고 나서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구의료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냐? 취약계층도 물론 서비스를 줘야 되지만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경북대병원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서비스도 취약계층 대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의 적정진료, 질병관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제공하는 기관도 공공자가 들어가는 데에서 모든 보건의료기관으로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를 보장해주고 하느냐면 건강권을 보장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의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쭉 나오다가 이제 2010년도에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나왔고 원래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제 같은 전문가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아직 문제점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에서 계속해서 하는 노력들은 공공의료라는 걸 통해서 뭘 보장해준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18년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전국에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뭐 좀 이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필수 중증 의료, 응급, 외상, 심내, 중환자, 여성, 어린이, 재활, 장애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환자,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지역, 계층, 분야를 떠나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지금 공공의료의 핵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도 정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정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70개 진료권으로 나눈 다음에 70개 진료권 안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가 완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물론 이거를 쪼갤 때, 두 개로 쪼갤 때 대구하고 좀 안 맞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뭐 대구도 안 와본 위에 서울에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대구는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 하면, 신천을 기점으로 동북권, 수성구, 동구, 북구, 중구, 여기 동북권입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 서구, 남구, 달성구, 달서구, 이렇게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필수 의료 서비스들을 어쨌든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했는 내용을 정리하면, 헌법에서 뭘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한 권리를 보장받을 것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건강 불평등들이 관찰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공공의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공공의료는 얼마나 이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느냐를 지금부터 우리나라 전체하고 대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의료 기관 현황,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인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공공의료 기관 비율이 한국은 기관입니다. 11%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당연히 병상수도 병상수로 따져봐서는 우리나라는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상수가 다른 나라 국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기관의 병상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3병상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낮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도 역시 보면 전체 의료 인력 중에서 공공의료 기관에 있는 인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비로 쓰는 비중, 돈을 쓰는 거로 따져보면, 자, 보시면 72.2%입니다. 이 기관도 적고 사람도 적고 병상도 적은데 돈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자, 특히 경상의료비 중에서 개인들이 내는 비용들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이 돈도 많이 쓰고, 그죠? 계속해서 공공의료의 재정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병상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 인프라는 너무 열악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어쨌든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이걸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실망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져보면 너무 이런 공공의료 비중도 낮고 수도권 쏠림 심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격차도 심하고 건강계층의 어떤 의료 접근성도 미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는 어떨까? 대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이렇게 따져보고 나면 상급종합병원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인구 250만 도시에 상급종합병원 5개 있는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상급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종합병원들 급으로 가면 종합병원들이 이 개수가 적습니다. 특히 수성구라든가 달성구, 동구는 확실히 적습니다. 특히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왜 300병상을 강조하느냐면 300병상 규모는 되어져야지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이 필요한 이 수술을 수술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보통 300병상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0병상 이상 되어지는 병상의 이 의료 자원들이 대구에 많이 부족합니다. 보시면 병상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대구가 여기인데 병상수로 따지면 전국에서 거의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급성기 병상수는 이게 지금 급성기 병상인데 급성기 병상수는 다른 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만성기 요양병상수는 오히려 적습니다. 이게 특성인데 급성기 병상이 많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아프거나 수술을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따져보면 되게 내용이 재밌어집니다. 아까 대구가 상급종합병원은 많은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이 적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 상급종합병원이고 초록색이 병원입니다. 대구는 압도적으로 병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중환자 병상으로 가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이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대구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응급실로 가도 응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도 빨간색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시면 압도적으로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많고 대구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이 어떤 병원이냐면 길거리를 다니다가 보시면 어떤 병원들이 많습니까? 척추병원, 관절병원, 전부 다 돈 드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응급 환자를 보거나 중환자를 봐줘야 될 종합병원들이 대구에 부족합니다. 쉽게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를 이야기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봐야 될 환자를 보통 5%라고 이야기하면 한 15%는 보통 종합병원에서 봐야 될 환자고 나머지 80%는 1차 의료기관에서 봐야 될 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구는 상급종합병원이 많고 반면에 종합병원은 적고 병원이 많습니다. 이게 허리 역할을 할 종합병원급이 부족한 것들이 여러 가지 대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갑니다. 상급종합병원 다들 이용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면 이건 무슨 복잡죠? 3분 진료. 그죠? 1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 의료진들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지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종합병원에서 봐야 될 환자가 병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보기에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적정 의료 서비스를 못 합니다. 이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봐야 될 환자들이 이렇게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병상수가 급성기 병상수가 저렇게 많고 상급종합병원이 저렇게 많은데 입원해서 중증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죽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실제 중증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죽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대구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드라마 보셨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응급실에 보면 응급실 어떻습니까? 환자 하나 싹 들어오면 의사들이 간호진들이 확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 쾌적한 분위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구의 응급실이 어떤 모양이냐면 딱 이 모양입니다. 응급실에 병상 베드가 모자라서 복도에다가 베드를 놓고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대구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왜 상급병원에 응급실 환자들을 왜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과밀한 응급실이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들입니다. 왜 대구 시민들은 응급 서비스, 응급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도
응급 사망률도 높지 않습니까? 통계의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과밀하지, 실제 들어가서 치료 결과 안 좋지. 자, 이것들이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한다? 대구의 의료 전달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만 많고 역할을 해줄 종합병원이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구의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료는 병상 규모가 몇 병상인지 아십니까? 400병상이 넘습니다. 400병상이 넘고 20여 개가 넘는 진료과들이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응급 사고가 나서 대구의료원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이잖아요. 아니면 어떤 일반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구의료원에 가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구의료원이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구의료원은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틀림없이 시민을 위한 병원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역할을 해왔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능들이 대구의료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비슷한 규모의 공공병원보다 진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대구의료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민인식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의료 인지도 하고 있고, 공공의료의 그럼 이미지는 공익성이 있고, 진료비는 싸고, 취약계층 대상이고, 인지도는 낮고, 대신 낮은 서비스를 한다.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대부분 아마 대구의료원을 생각하고 이런 답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경북대학교 병원은 공공병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학병원으로 생각하지. 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공공의료는 관련이 딱 하는 게 한 53% 정도고,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 것도 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의 역할을 위해서 시민은 뭘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냥 공공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감사합니다. 자, 뒤에 마지막에 왜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대구의 의료 전달 체계를 재설계를 하려면 틀림없이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 400배도 500배도 병상의 병원이 탄탄하게 역할을 딱 해줘야지 대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아서 일단 지역에 지금 제2의료원에 대한 용역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대구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보던 환자들 대구의료원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 2년, 3년 안에 대구의료원은 정상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시국은 언제든지 끝날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대구의료원은 기존의 취약계층 환자들도 다 떠나가고 정상화 아마 상당한 적자로 돌아서고 그러다 보면 의료진들도 떠나고 점점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예견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구의 제2의료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대로 뒀을 때 과연 대구의 공공의료 체계가 과연 시민들의 건강권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형태의 좋은 방향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구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물론 제2의료원 용역팀에서 얼마 전에 저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는 게 뭐냐면 제2의료원만 보시지 말고 대구 전체에서 대구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갈지에 관한 방향성을 정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서야 되고 이 방향성과 로드맵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느냐? 대구시가 움직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이 호기입니다. 호기. 왜 호기냐면 내년 4월, 5월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요즘 무슨 버스, 무슨 코인 탄다 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코인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지금 붐입니다. 아마 다음에 자기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도 제2의료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반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제2의료원을 짓는다가 아니라 대구의료원은 어떻게 할 거고 제2의료원을 어떤 규모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그림들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뭔가 이런 좀 중장기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저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당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캠프가 차려지면 던져놓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도 지금 일단 제2의료원 용역은 내년 3월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의료원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형태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구의료원에게 어쨌든 지금 형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니들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변화를 원할까요? 변화를 아마 안 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구의료원 구성원들이 변화를 안 원하니까 그냥 던져놔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구의료원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지금 김선미 원장님 이전에 유한식 원장님이라고 제 은사님이십니다. 경북대 병원에 이 일반외과 아주 위암의 명의,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의셨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경북대 병원에서 교수로 현직을 이제 퇴직하시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구의료원으로 가셨습니다. 대구의료원으로 가서 보니까 용역도 회복해봐도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을 꺼내느냐면 대구의료원을 경북대 병원에서 맡아서 위탁 운영해 주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구성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보람의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냐면 서울대병원에서 맡아서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 서울대병원 부속 보람의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대구의료원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형태로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전까지 작년 하반기까지 시민단체들은 뭘 이야기했느냐면 대구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임금은 낮고 임금 올려줘야 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민단체에게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서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도 낸다면 대신에 대구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의료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역할을 우리의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병원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기능에 대한 기능 강화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을 놓친다면 대구의료는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이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받으실 거는 받겠냐고. 저도 가지 마시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대구의료원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던져놓으면 대구의료는 계속해서 그대로 남을 것이고 대구의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2011년도에 애기 장중첩 사건 혹시 아시나요? 애기가 대구에서 몇 개 병원을 떠돌다가 구미까지 가가지고 장중첩적으로 사망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북대 병원에서 이 애를 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직받아 1개월인가 3개월 정직받았습니다. 의사면허 정지. 중징계죠. 그 친구가 지금 대구시, 그 친구랑 저랑 2014년도부터 대구의 응급의료 체계, 이 과밀화 문제를,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8년째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구조적으로 병원을 만들어야 될 문제를 사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아시나요? 그 병원이 모태가 대구입니다. 저희가 대구시에서 응급실 과밀화가 너무 심하니까 최소한 애기들을 빼내자. 애기들이, 소아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는 게 1년에 대구에 6개, 파티마까지 6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연간 5만 명입니다. 이 5만 명을 빼내자라고 해가지고 2개 병원, 소아과 전문 병원에다가 연간 1억씩밖에 안 줬습니다. 1억씩 딱 줘가지고 당신들은 원래 진료 시간 이외에 평일은 밤 11시까지, 주말은 10시까지 외래 여세요. 인건비 줄게. 대신 보험 수가로 발생하는 것들 당신들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각 병원당 10,000명씩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환자 볼륨이 5만 명에 3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2년을 했습니다. 근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대구의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달빛 어린이 병원 대구에서 지금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느냐 하면 야간에 가서 애기 엄마들이 야간에 달빛 어린이 박으면 야간 할증이 붙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응급실 가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멀리 달빛 어린이 병원 저 멀리까지 안 찾아갑니다. 그냥 근처 응급실까지.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는 시스템, 이 하드웨어적인 확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현재 갖고 있는 인식이 시민분들이 일단 우리가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에 바라는 바가 명확해야 되겠죠. 취약계층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당신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병원이야. 왜 나는 여기 가서 내가 필요한 우리 집 앞에 대구의료원이 있는데 왜 멀리 있는 병원을 가야 돼? 공공의료 절대로 밑빠지도기 물붓기 아닙니다. 지금 이 수가 제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져서 상당수의 공공병원들은 이미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무조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첫 번째 1순위 목적은 뭐냐면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구의료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최소 400병상 규모에 맞는 이것들을 시민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제2의료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멀리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도 할 역할이 있고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때 결국 공공의료가 실제 본연의 목적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의견도 좋고 좋습니다. 아까 질문에 제가 그 공공의료기관 받겠냐 질문에 제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한 번도 대구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잖아. 그 요구를 해야지 되는 게 우리 역할이고 우리 권리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구의 특정 이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